네,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2부 순서에서는 저희가 뭐 특집으로 항상 이렇게 하는 후보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이거 후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다 자기 홍보되는 아니 이런 거기 이게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참고된다고. 아니 그리고 다른 후보들 듣는 저희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딱 이 부분만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네. 우리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뿌리시라고 하는데 뿌린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본선에서 나가신 분들은 딱 한 분만 지금 사실 우리가 인터뷰했던 분 살아남으셔가지고 사실은 살아남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진짜로 이제 이는 본선에 나가실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고요. 서대문 을에서 본선을 이제 나가는 경선을 거치고. 예, 경선을 거치고 김영호 의원 모시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짧게라도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고 경선 소회나 이런 거 좀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제 1호 경선자였죠. 네, 제가 뭐 홈런까지는 아니래도 근데 안타를 치고 이제 진루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서대문 지역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저의 공천은 주민들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는 이렇게 영상은 안 했었죠. 네, 방송이 안 됐는데 오늘은 영상까지 나가는 더 좋네요. 네, 항상 상당히-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선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진짜 상상도 못한 상대편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상상하셨나요 혹시요? 박진우 의원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상력이 좀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혹은 이상민 뭐 네, 이상민 뭐 장관도 상상해보고 했는데 정말 박진 장관이 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한번 그저께 네. 서대문 남가자 이동 척사대회 때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제가 상상도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박진 후보도 참 얄궂은 운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화답하시더라고요. 네. 그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거니까. 네. 본인 뭐 상상 못했죠 본인. 그죠?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것들 지역구에서 좀 박진우 의원하고 이렇게 어쨌든 박진우 의원은 빅네임이잖아요. 네. 네임드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고 이상민 뭐 장관 얘기도 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뭐 어떤 후보든 저에게는 뭐 다 위협적이고 이제 긴장이 되죠. 다만 이제 박진 후보가 원래는 이제 종로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종로에서 삼선하고 지난번에 황교안 당시의 종로 후보를 종로구로 이제 오는 조건으로 아마 강남을에 조금 한 4년은 좀 편한 지역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서대문 을구로 오시게 됐는데 저는 박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끝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박진 의원이랑 저랑은 제가 여당 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할 때 박진 의원도 그 당시 야당 외교통일위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국정감사도 같이 미국을 갔던 기억도 있는데 특히 저희가 정권 뺏기고 그 박진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검증을요. 제가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제가 청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뭐 가족, 정말 재산, 뭐 지금까지 했던 뭐 논문 이런 거 제가 다 살펴봤죠. 그래서 박진 후보에 대한 연구는 제가 다 이미 마쳤고요. 다만 이제 박진 후보님이 좀 후속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온건파로 불려지고 있어서 뭐 의원들 간의 그 관계 설정은 뭐 상당히 무난한 편인데 이제 핵심은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에 대한 상당히 이제 성과를 뭐 탓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정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공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행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까 아침에도 그 홍대역에서 우리 출근인 살았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오더니
박진 장관 꼭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 뭐 아십니까? 했더니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윤석열 정부는 박진 장관의 심판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아주 제가 아침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서대문 구에서도 박진 장관이 그거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과의 문제를 담당했었던 외교부 장관이 독립공원이 있는 서대문에 이렇게 공천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이 이렇게 뭘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주민들을 좀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아마 부산 엑스포를 성공했으면은 부산으로 출마를 시켜주셨으면 부산 엑스포를 성공했다면 강남을도 보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부산에서 히어로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냥 서울 어디 나가도 당선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진짜 성공했다면 지금 총선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좀 다른 국면일 수도 있었을 근데 텐데. 이제 부산 엑스포가 이제 외교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굴욕적인 한일 외교 등 또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의 패러다임이 완전 다 바뀌었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부산 엑스포 하나의 문제로 극복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박진 이제 전 장관이 청문회 할 때 네. 적격 판정을 받으셨었나요? 부적격 판정을 그때는 이제 받으셨- 청문 그 당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중에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이제 청문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정의용 우리 이제 여당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도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뭐 가족 어떤 뭐 부정이 아니라 그분의 외교 노선 때문에 당시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진 장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당시에 그 청문위원이셨는데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 만약에 박진 후보님 같으신 분이 외교부 장관으로 오늘 같은 청문회를 했는데 박진 장관이 청문위원이었으면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박진 의원님이랑 뭐 특별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이 오시면서 서대문 을이 대체적으로 언론 평가에서는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구 였다가. 네네 였다가 근데 주목을 좀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주목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 선거 과정을 이제 거치시면서 구도가 이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진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 굴욕적인 뭐 한일 관계나 후쿠시마 오염수 뭐 부산 엑스포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실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우리가 균형 외교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한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한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ICBM으로 한반도를 도발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인 소통 또 굉장히 그 우호 관계는 유지가 됐지만 실제로 북한의 경제 사정은 최악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세계 질서에 편승을 하니까 지금 이게 신냉전이 다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관계가 너무 견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유엔 제재 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 이제 보수적인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강화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압박을 하고 전쟁 위기설까지 가지만 북한의 사실 그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느냐? 이거는 정말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외교가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포탄은 한국에서 대주고 있고 러시아 포탄은 북한에서 대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뭐 불만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거의 생길지, 우크라이나에 뭘 지원하면 나는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다편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삼선을 이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삼선 도전하신다면은 국회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중진이 되신 거죠, 중진. 네. 네, 위원장을 보통 이제 하시는데 이제 뭐 꼭 위원장 아니더라도 삼선이 되시면은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가 어디신지 한번. 저는 이제 재선을 하면서 3번의 이제 그 위원회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때는 4년 내내 행안위 했고요. 이제 재선 집권당 전반기 때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네. 여당 간사를 했고 지금은 후반기 때는 교육위원회 또 야당 간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장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자기가 거쳤던 상임위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3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뭐 상임위원장에는 사실 욕심이 없고요. 법사위를 한번 할까 고민인데, 법사위원. 네, 법사위원으로 활동할까도 한번 고민인데 우리 보좌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당에서도 가장 강경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사위를 가고 싶으신 거고. 검찰 개혁을 통한 정말 사법 정의를 저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정말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분이 사실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자기 식구들, 자기 측근들에게는 관용, 정적은 정말 압박, 예? 억압. 이건 새로운 검찰 독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혹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의원실 식구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이 순위로 만약에 어디 또 고민하신 건 있으신지. 제가 여당이라면 외통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사실 저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꿈이 있습니다만 저의 궁극적인 꿈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 뭐 더 나아가선 한반도의 뭐 대한민국의 통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당 때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정치적인 가치와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야당의 외통일을 해보니까는요 너무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를 바꾼 건데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전 여당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걸리는 시기가 있나요? 그러면은 장수 어쨌든 있죠. 후반기 때. 후반기 때. 아,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외통위가 조금 더 어울리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법사위 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상상하네요.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것이 실제로 법조인들이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람 없어요. 비법조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박지원, 박영선, 그리고 김진애 이분들이 사실 법조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법감정으로 법사위를 이끌었던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스타 의원이 되었던 것은 뭐 자명한 일이거든요. 네. 제가 한동훈 장관과도 한번 그 예결위 때 설전을 벌였던 문제도 저는 국민의 법감정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전을 벌였던 내용이 그 경찰들이 그 검찰의 어떤 비위 행위를 포착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검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은행 계좌도 털어보고 전화 기록도 이제 털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영장 청구가 검찰에게만 청구를 해야 되니까 역대 검찰이 자기들 검찰 사건의 영장 청구는 다 불청구했어요. 다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이 뭐냐면 검찰 사건에 국한돼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영장 청구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기들 사건에게 자기 영장 청구해도 다 기각시켰으니까 그것을 공수처의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건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특유의 물타기 있잖아요. 이 본질은 검사들에게 그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경찰로부터 영장 청구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물타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 그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검찰에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검찰 개혁을 한번 법사위에서 해보고 싶다는 상당한 의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상반기 법사위, 하반기 외통위. 그럼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대문을만 지금 선거에 신경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 위치가 그렇죠. 시당위원장이시죠.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이제 선거 한 뭐 올해 초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서울 경기는 굉장히 원사이드한 분위기다 민주당에게 약간 이랬는데 점점 좀 분위기가 그렇게 아니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이나 뭐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어떻게 전술을 펴고 어떤 전망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이제 지난해 8월, 9월 달 저희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 분위기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연말 지나서 연초부터 약간 좀 그 흐름이 저도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 환경도 좀 제가 이제 언론 환경을 탓하는 것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이 언론 환경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졌고 흔히 말하는 이제 한강 벨트의 그 부분이 조금 흔들리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산되는 뉴스가 여당발이 거의 제가 볼 땐 70~80% 같아요. 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너무 침소봉대하고 이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좀 미화시켜주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반면으로 그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정말 녹취록이 아니라 영상으로 그것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KBS,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초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해 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주로 이제 그 목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고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또 주가 조작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이 사건이 이렇게 묻혀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능이 지금 잘못 작동되고 있구나. 지금 그거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그 사회적 사건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와 부정은 눈 감아주고 서민들의 경제사범이나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언론에서 노출되지 않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점점 잊혀가는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윤석열 정부의 판단 미스라고 봐요.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끝나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시당 업무 복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수사 촉구를 위한 1000만 서울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월 중순까지 그 서명 작업을 통해서 이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서울 1000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심판하는 분위기 조성을 꼭 해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물론 이게 언론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약간 잡음이 좀 더 많이 들리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매우 권위적인 캐비닛 공천이라고 그러니까 불릴 수도 매우 있는. 권위적인 권력이 작동되고 있구나.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략 공천이 낙점이 되면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당 문화가 있다는 것이 저는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 당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래도 탈권위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현 당 지도부도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저 같은 서울시당 위원장, 역대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경선을 하라고 내 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경선을 하게 그러니까 단수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단수 조건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수 조건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하라고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게 상당히 그 같은 당내 경쟁이라서 굉장히 불편해요. 또 문청장님이랑도 저랑도 가까운 사이라서 그래서 좀 저는 의외롭게 생각했는데 저는 바로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도부에서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 다 경선 붙이는 거로 가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호 경선 주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자꾸 친명 대 비명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당은 어찌 됐든 경선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지만 계속 뭐 민생을 다니면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계속 이렇게 주목이 되면서 언론이 생산되는데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그 민생 그 행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계파 간의 갈등으로 우리 공천이 얼룩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좀 저는 공정한 언론 지침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의도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당사 앞과 민주당 당사 앞에 시끄러운 정도는 확연히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삭발도 하시고 지금 앞에서 계속 오히려 시끄럽다는 거죠. 더 네. 시끄러운 지금 국면이라고. 근데 이제 언론에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심하게 또 반발하시고 뭐 있는 김해도 지금 난리 났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저기 뭐야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 어쨌든 서울시의 어떤 목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전망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앙당보다는 좀 선명한 입장이,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이슈도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서울시당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명품백 1,000만 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 10대 서울시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하나하나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경로당 5일 밥상 공약. 이거는 뭐 지역을 다녀봐도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몰랐는데 25개 구에서 주로 경로당을 운영할 때 3일 정도 점심이 제공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해 서울시당의 1호 공약 어르신의 점심 밥상 이제 5일 공약을 제시하고 나서 서대문 을구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현하게 됐는데 고맙게도 국민의힘에서 경로당 7일 밥상 공약을 내세웠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그래 토요일 일요일 날도 어르신들 밥상을 차려주신다니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공약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청산 뭐 우리 황호환 대표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청산조합 비리와 관련된 이제 법안이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6월달에 실시되거든요. 네. 그 청산조합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확실히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실천 공약이 또 다음 주에 제시됩니다.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런 작은 정의라도 저희가 실현하는 서울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초선 딱 됐을 때 네. 사실 공약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 서울 지하철 8km 이게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한 말로 국회의원 되려고 너무 무리한 공약 낸 거 아닌가? 저도 그 양심에 좀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게 이제 강북횡단선이라고 하는 걸로 결실을 이제 맺었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또 3선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임팩트한 혹시 공약이 있으신지? 지역적인 관련된 공약이 네. 이겠죠. 보통은요. 예. 저는 이제 내부 수단도로 지하화.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 지하화는요. 지난번 제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것을 좀 협업을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광명에서 수대까지 가는 아마 그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성과를 못 냈는데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다만 이 서울역에서 수대까지 가는 우리 이제 경의선 지하화는 바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부 순환도로 지하화 공약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유권자들이 또 선거 때 되니까 또 그 대형 프로젝트 불가능한 또 공약 사탕발림 내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서대문 을구 국회의원이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행정을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 10월 12일 날 서울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연구 자료가 하나 발표됐어요. 그 연구 자료가 도로 지하화를 통한 강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서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부 순환도로를 지하화시키는 그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지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뭐 거기서 뭐 상당히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검토 중이니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의 41명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 내부 순환도로 지하화를 원래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좀 앞당기자. 그래서 이 녹색 공간을 서울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하자. 이런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저희 서울시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거는 내부 순환도로 전체를 지하화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서대문구를 지하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저의 좀 욕심은 있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제 강북 횡단선 문제도 처음에 지하철 8km를 냈을 때 그 전해에도 제가 그 공약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야 국회의원이 진짜 이런 거 내세워도 되나 정말 양심에 제가 여러 번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19대 국회 때 당선됐잖아요. 그거는 저희 이제 마지막 총선이었다고 제가 각오를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 누구도 서대문 지하철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찌 됐든 내가 낙선한이 있어도 우리 지역 사회 도시철도가 소외된 이 지역에 지하철을 한번 화두로 던져서 뭐 서울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들도 한번 지하철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사실 제 의지로 선언을 했고 지하철 8km 공약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서울시랑 또 정부에서 뒷받침해서 이 강북횡단선으로 발전해 나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이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부 박원순 시장 때 그래도 상당히 속도감 있던 이 도시철도 서대문구 도시철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죠? 윤석열 박원순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그 서울시장 당시에 속도감이 있던 서대문구의 도시철도 문제가 지금 멈췄다. 멈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이에요. 근데 뭐 착공을 앞두고 총선에 우리 야당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뭐 착공 시기도 막 늦추고 뭐 지난번에 그 고양선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했고 하여튼 제가 이제 앞으로 총선 기간에 그 오세훈 시장과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방송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서부 경전철이 총선용으로 총선 전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죠. 전망했었거든요. 이제 청사진을 좀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에요.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 정말 기재부 또 두산건설 또 서울시가 상당히 지금 무기력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와 박주민 의원이 뭐 지금 뭐 다 다니면서 정말 그 영업하듯이 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는지 한편은 정말 분노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시장 나오면은 여기 내부순환 없애겠다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제 지하 이렇게 이제 공약도 이제 들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경의선 뭐 지하화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녹지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의선 지하도 상층부에다가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뭐 사업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나 혹은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연남동에 보면 그 연트럴파크로 활정도로 그런 좀 이제 지하화해서 상층부에 공원을 하면 더 주민들이 많이 찾고 특히 우리 이제 홍제천과 불광천이 우리는 딱 대비가 되잖아요. 다니시는 주민들의 활동력을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홍제천이나 혹은 이제 내부순환 지하화할 때 좀 그럴 때 뭐 그 위에다 뭘 더 짓겠다보다는 주민들에게 그런 녹지 공간을 돌려준다는 홍제천 위에다 뭐 질 수는 없겠죠. 혹은 모르죠. 또 어떤 상상을 하실지. 그 지금 진짜 큰 문제지 그거는. 아니 지금 폭포마당 좀 잘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폭포마당 잘 된다고 유령 2배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그 작년에 홍수 물을 좀 많이 장마 때 철에 밑에가 붕괴돼가지고
물 2배로 눌리면 그거 안전 문제 괜찮냐고 사람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음. 일단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될 상황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백이번 정류장 서북경찰서 백이번 정류장 관련해서 들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는 혹시나? 102번 역사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거는 뭐 예,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대문 구청의 잠정적 방향이 결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102번 역사가 응암동 일대라고 한 번도 변함없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청장께서 자꾸 우리 빼앗겼던 서대문 역사를 다시 은평구로부터 가져오자 그런 청원 그렇죠.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됐는데요. 제가 재작년 8월인가 9월에 김미경 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평구 구청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미경 구청장도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이니까 제 의견에 이렇게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충암초등학교의 역사, 그러니까 충암초등학교, 응암초등학교 다 은평구예요. 다만 같은 은평구에도 충암초등학교의 역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구청장께서 좀 동의해달라. 박주민 의원도 나 설득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그 경계인 충암초등학교의 설치를 전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서대문구에서 청원 동의서 빼앗겼던 역을 응암동에,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서대문으로 가져오자 이 청원 운동이 시작하니까 은평구에서도 굉장히 그게 이제 빡빡해진 거예요. 갑자기 박주민 의원이 전태 의원이 의원님 왜 은평구의 역을 뺏어가시렵니까? 이런 오해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성원 청장이 지혜롭지 않았다. 그랬다면 저와도 상의를 하고 우리 그 김미경 청장이나 상의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또 의견을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그 은평구의 그 응암초나 충암초 역사들 중에 충암초로 유치하는 전략을 우리가 세웠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뭐 명지 중고등학교 학교 통지문에까지 그 청원서 뭐 빼앗겼던 저 역을 다시 복원시키자 뭐 복귀하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일단 은평구가 동의를 안 했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 이 102번 역사 하나가 바뀌면 전체 서부경전철의 설계도가 다 바뀌어요. 설계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2년 이상 지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서대문 은평구 문제가 아니라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거기 시민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무슨 102번 역사를 갑자기 뭐 명지 전문대로 가져오고 또 가재울 우리 아이파크 앞에 명지대역을 또 가재울 역으로 바꾸자 이것이 소꿉장난도 아니고요. 행정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포레스트 아파트 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그 지역으로 역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당연히 집 앞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다들 희망하는 사항이죠. 전 포레스트 아파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또 일부는 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김영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이해해요.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다만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국회의원이 일로 옮기겠다고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옮겼을 때 또 이 도미노 현상이 쭉 일어나서 결국 서부경전철이 한 발짝도 못 나게 되거든요. 사실 서부경전철의 지금 문제는 재정 문제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뭐 원자재 올라서 이 1조 6천억 사업이 지금 2조 3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2년 3년 끌면 그 재정 구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기재부 장관도 고개 막 흔들흔들해요 이거. 네. 그래서 무책임한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안 해주길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진 후보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 몸담았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의 뜻을 반하면서 서울시의 뜻을 반하면서 이 문제를 뭐 다시 서대문의 역사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아마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자,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 또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은요 이 윤석열 정부와 가열차게 싸워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도 우리 180석의 의석수를 지난 총선 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염치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서대문 주민 여러분께서 서대문구가 키워준 저 김용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대한민국 바로 잡는데 최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라디오 주민서대문 김용호 의원 특집으로 서대문을 후보 민주당 후보 김용호 의원 특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좀 그 외에 이제 상대편이 될 박진 의원이나 김용호 이용호 의원이나 뭐 서대문 갑의 후보까지 포함해서 한번 모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황원이었고요. 자전거 또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네, 찬바람 불 때 잘. 신청곡 없습니까?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들으실지 좀 신청곡 제가 말씀해 주시면. 요즘에 이제 그 여당 후보들이 돌고 돌아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들국화의 돌고 돌아. 맞나요? 돌고 돌고입니다. 아,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서대문 오신 두 분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